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 바로 녹색 생활, 녹색 기술이죠. 지구를 살리는 다양한 친환경 생활 방식이나 기술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이러한 녹색 기술 중 하나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제로 에너지 하우스가 주목받고 있다고 해요. 제로 에너지 하우스란 집에 에너지가 필요하면 외부에서 공급받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든 하우스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제로 에너지 하우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패시브 하우스와 액티브 주택 기술을 절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요. 패시브 하우스란 단열재를 사용해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고 재활용하는 등 일반 건축물에 비해 적은 에너지 사용으로도 냉난방이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 지붕과 벽, 바닥 등을 일반 단열재보다 최대 3배까지 두꺼운 단열재로 시공하고 유리창은 가스가 들어간 삼중겹 유리로 만들어 내부와 외부의 열을 최대한 차단하죠. 패시브 하우스는 여름에는 외부의 열기가 차단되므로 바깥보다 서늘한 실내를 만들 수 있고 겨울에는 가스나 석유를 사용한 난방이 아니라 태양열, 전자제품의 방출열, 사람의 체온을 통한 난방으로 실내가 자연스레 따뜻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러한 패시브 하우스에 비해 액티브 하우스는 좀 더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죠. 태양광이나 지열, 태양열 등 자연에너지나 구체적인 설비를 사용해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죠. 반사경이나 태양전지를 지붕 등에 설치하거나 태양열을 온수로 바꿔서 축열조에 저장해 난방이나 급탕에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두 가지 기술을 이용한 제로 에너지 하우스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어때요? 모양부터가 좀 독특하죠? 앞쪽에서 봤을 때 땅과 연결된 이글루의 모양인데요. 땅과 연장된 건축 구조물로서 최소한의 단열을 하기 위한 구조라고 해요. 태양광 패널로 전기를 생산하다 보니 햇볕을 바라보는 천장 지붕의 면적이 굉장히 넓게 만들어져 있네요.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는 태양광, 태양열을 비롯해 지열 에너지를 사용해서 냉난방을 해결하고 있지요. 패시브 하우스에 주로 적용되는 외단열 기술들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냉난방 부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또 3중 창호와 2중 창호들이 적용되어 있어 창문으로 새어나가는 열도 최대한 차단을 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이것만으로도 이미 일반 주택보다 30% 이상의 에너지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해요. 단열만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열 에너지를 활용해 쿨튜브와 쿨링 라디에이터라는 신기술들이 적용되어 있기도 하잖아요. 쿨튜브 시스템은 흰개미집의 원리에서 가져온 기술이죠. 남아프리카에 보면 굉장히 큰 개미집이 있는데 바깥의 온도가 40도일 때도 개미집 안에 있는 여왕 개미집 온도는 26도에서 28도 정도로 시원한 것에 착안해서 보완해냈다고 해요. 개미들처럼 바깥과 실내 사이에 터널을 만들어 바깥의 더운 공기가 땅속 터널을 통해 시원해져서 실내에 들어오게 하는 게 바로 쿨튜브 기술의 원리인 거죠. 또 하나의 기술인 쿨링 라디에이터는 딱정벌레가 새벽에 땅속에 있다가 바깥에 나오면 등껍데기에 물이 생기는 모습을 보고 착안한 원리인데요. 큰 라디에이터에 지열 냉난방을 이용한 찬물을 흘려서 표면에 결로를 유도시키는 거죠. 그래서 실내에 있는 습기를 흡수해서 바깥에 버리는 과정을 통해 냉방과 제습을 동시에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를 얼마나 아낄 수 있는 걸까요? 아파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와 비교했을 때 패시브 하우스급으로 설계를 할 경우에 약 70% 정도까지 에너지 절감이 가능합니다. 거기에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풍력을 이용해서 나머지 부족한 30여%의 에너지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제로 하우스가 가능했습니다. 그야말로 빛으로부터 물로부터 땅으로부터 모든 에너지를 얻어 생활할 수 있는 집이네요.
맞아요. 건축과 자연 그리고 기술이 어우러진 제로 에너지 하우스. 생각만으로도 뿌듯하지 않아요? 부천에 위치한 이 공원은 도심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공간이라고 해요. 이곳은 단순히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공원이 아닌 도시농업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도시농업이라고 하면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 농사를 짓는 걸 말하잖아요. 맞아요. 건물 옥상, 학교 부지, 아파트 베란다 같은 도시의 자투리 공간에 텃밭이나 농장 경작, 화분 가꾸기, 수경 재배 등 소규모 농업 형태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일인데요. 이런 형태의 농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0년 15만 3천 명이었던 도시농업 인구가 5년 만에 8.5배 늘어 2015년 연말 기준 130만 9천 명이 됐다고 해요. 도시 텃밭 면적도 같은 기간 104헥타르에서 850헥타르로 8.2배 증가했다고 하니 도시농업이 붐은 붐인가 봐요. 공원에 있는 이 농장에만 해도 무려 75개 공동체가 농장을 함께 꾸려가고 있는데요. 엽채류 같은 것들은 기본이고 과채류까지 길러내고 있다고 해요. 또 가을에는 김장 작물을 심죠. 도시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농업이 이 복잡한 도시 안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한 이유가 뭘까요? 식물을 심고 나무를 심고 초화들을 심어서 다시 이렇게 녹색 공간으로 만들어내고 그 공간을 통해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또 도시 농업으로 또 도시 숲으로 또 도시 수생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앞으로 더 큰 일들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엔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도시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큰 호응까지 얻고 있죠. 조금 적은 땅이라도 그렇게 하면은 우리들이 이렇게 공기라든가 이런 거 좋아서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그런 거를 좀 건정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요. 특히 이곳에서는 환경을 살리고 녹색 지속 성장을 위한 방법으로 오무농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요. 오무농법이라고 하면 화학 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고 농사를 지을 때도 비닐을 사용하지 않은 자연순환 농법을 말하는 거죠? 맞아요. 이러한 도시농업은 단순히 환경뿐 아니라 도시민의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죠. 또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메말라가는 정서를 순환해 도시지역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죠. 더할 나위 없는 오아시스죠.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저희들한테도. 그래서 여기 오면은 쭉 주변 환경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공간, 도심 한 곳에서 이런 공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드물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좋았고 저희도 이런 이제 공간을 통해서 원장 스스로도 자연적으로 그런 만남을 통해서 치유도 되고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더 전해주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도시에서 녹색 식물을 키우는 방법은 꼭 농장뿐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로 생활하는 빌딩이나 건물 등에서 좀 더 가깝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건물 외벽에 녹색 줄기 식물을 심어 뜨거운 햇볕을 막는 녹색 커튼이 바로 그거죠. 녹색 커튼은 1층 바닥에 심어놓은 줄기 식물이 건물 2, 3층까지 벽을 타 자라면서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이 줄기 식물은 미관상 아름답기도 하지만 여름철 실내 온도를 2, 3도 낮추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값비싼 전기 요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겠네요. 친환경 식물도 키우고 건물 안은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으니 이런 게 바로 일석이조겠죠? 우리 생활 속 녹색 식물의 필요성을 깨닫고 키우는 기쁨을 알게 된다면 녹색 도시로 바뀌는 것도 그리 멀지 않은 일이겠죠?
일상 속에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버리는 쓰레기의 양은 정말 엄청나죠. 우리가 무분별하게 버리는 쓰레기로 인해 물이 오염되고 있고 토양이 오염되고 있고 공기가 오염되고 있죠. 하지만 버려지는 쓰레기를 새 것으로 만들어 다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죠. 쓰다 버린 각종 생활 쓰레기 등이 가치 있게 다시 태어나기도 한다고요. 봐요. 바로 이게 쓰레기였다면 믿겠어요? 아니, 이게 다 쓰레기로 만들어졌다고요? 아니, 나를 못 믿으시네. 얼른 나 대신 대답 좀 해주세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폐 가전제품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작품의 소재로 쓰는 거죠. 부엉이가 똑같은 부엉이가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부엉이에요. 버려진 카스테이프에 돌아가는 헤드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형태들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독창적인 재료라고 할 수가 있죠. 이뿐만이 아니라고요. 버려진 병들을 하루 정도 유리가마에서 소성을 해 납작하게 만들고 구멍을 뚫으면 시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몰라보게 변신한 모습을 보고 작품을 감상하는 이들도 놀라워할 때가 많다고 해요. 이거를 보시고 처음에는 뭐 병률이다 아니다 이런 거를 모르시지만 이제 나중에 아 이게 병률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때 사람들이 조금 더 가치를 알아봐주고 조금 더 이게 쓸모가 있고 쓰임새가 더 어떤 약간 요새 착한 소비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곽강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좋게 봐주시는 것 같고. 하지만 버려지는 폐자재를 이용하다 보니 재료비가 덜 드는 대신 작가의 수고는 배가 된다고요. 재료를 수거하고 손질하고 그걸 다시 재료화하기 때문이죠. 그런 수고를 감수할 만큼 오래된 것이 갖고 있는 특별한 가치가 있다는 거겠죠? 폐목재를 수집해서 작품을 만드는 작가들 또한 무조건 새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고정관념이라고 이야기하죠. 새 거가 왜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 왜 더 돈을 줘야 되지? 이제 사는 즉시 차도 그렇고 모든 게 전기 제품이 사는 즉시 바로 그때 되팔아도 중고가 돼요. 이 돈의 가치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 거는 왜 좋은 걸까 해서 좀 탈피하고자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오래된 것이 더 좋다. 예. 오래된 목재가 갖는 고유의 빛깔과 세월의 흔적은 새 목재에서는 얻을 수 없는 폐목재만의 특성이기도 하고요. 쓰레기라고 무시할 게 아니었네요. 그런데 이러한 생활 쓰레기는 해결이 됐는데 산업 쓰레기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폐자재를 활용하거나 활용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고요. 정말요? 우리가 매일 다니는 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생겨나잖아요. 아스팔트 포장 공사 현장에 가보면 오래된 도로 표면을 깎아내고 새 아스팔트를 깔잖아요. 이 과정에서 폐아스콘이 엄청나게 발생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폐아스콘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폐아스콘에 들어있는 아스팔트를 뽑아 재사용하고 남는 폐아스콘은 골재를 섞어 도로 하부 자재로 재활용하는 거죠. 이렇게 재활용을 하는 덕분에 예산 절감과 자재 재활용 효과가 연간 9억 원이 넘는다고 하니 이거 정말 대단하네요. 아직 놀라긴 일러요. 철강 제품을 만든 뒤 남는 찌꺼기를 슬래그라고 하는데요. 분진과 침출수 등의 오염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죠. 우리나라에서 슬래그가 연간 72만 톤이나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저 땅에 묻는 게 최선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 이 슬래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는 거죠. 분말 형태의 폐기물을 이용해서 일반 시멘트보다 빨리 굳는 속경 시멘트로 만드는 거죠. 빠르게 냉각하면 활성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 이후 분말화시킨 다음 첨가제를 넣어 적절한 성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거라고 해요. 일반 시멘트가 양생에 20일 정도 걸리지만 속경 시멘트는
짧으면 3시간, 길면 7일밖에 걸리지 않다 보니 긴급 보수나 터널, 철골 교각 등 토목 건축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인대요. 대량 발생 폐기물인 철강 슬래그가 일으키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개선할 수도 있고, 폐기물을 이용한 제품을 개발해 돈까지 벌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생산 비용도 줄이고 환경도 보호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내고 있는 셈이죠. 영화 속에서 그리는 미래의 지구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등으로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행성으로 변한 모습을 그리고 있죠. 설마 이런 모습이 현실에서도 실제로 일어날까요? 지구온난화가 지속된다면 아주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대로 지구를 방치하면 지구 동식물 중 6종 중 1종은 멸종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지구 곳곳에서 가뭄이나 홍수 등의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입기도 하잖아요. 석유나 석탄이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인류에게 안락한 삶을 제공해 주었지만, 동시에 환경오염이라는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위험의 불씨도 함께 키운 셈이죠. 그 원인을 알았다면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한 노력들은 계속되어 오고 있죠. 최근엔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 새롭게 개발되었죠. 아니, 화력발전소만 봐도 하루 동안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10,000톤 생산된다고 하잖아요.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요? 그럼요.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정수기와 비슷한 원리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죠. 두께 1cm의 분리막을 이용해 배출되는 가스에서 이산화탄소만 통과시켜 따로 모으는 방식이죠.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이라면 기존에도 있지 않았나요? 기존의 기술은 용액에서 이산화탄소를 녹이는 습식법으로 이산화탄소 1톤을 포집하는데 7만 원이 넘어 상용화가 어려웠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서 기준치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은 1톤에 3만 원의 과징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탄소 포집 비용이 과징금보다 비싸 기술을 도입하지 않아 있으나 마나있던 기술이었던 거죠. 하지만 새로운 이산화탄소 포집 비용은 1톤에 3만 원 안팎으로 기존 기술보다 비용을 절반 이하로 줄였으니 좀 더 상용화가 쉬울 거라는 거죠. 그렇죠. 제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누구나 쓸 수 있어야죠.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한 기술도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흘려버리는 물이 하천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걱정할 것 없어요. 생활하수를 특수 정수 과정을 거쳐 정화한 뒤 다시 공업용수로 재활용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생활하수를 일반 하수처리 시설에서 정화한 뒤 바로 그 물을 고도의 정수 과정을 한 번 더 거쳐 공업용수로 만드는 거죠. 이 시설이 없었을 땐 여느 지역처럼 하수처리 시설을 거친 생활하수를 그대로 강으로 흘려보냈다죠. 하수처리 과정을 거쳤지만 오염도가 상당한 물을 방류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곳에선 엄격한 절차로 생활하수를 처리하는데요. 전처리 분리막이라는 1차 필터 작업을 거쳐 각종 부유물을 제거하고 이 물을 다시 역삼투 설비를 거치게 해 물속에 녹아있는 이온 등을 제거해 공업용수로 탄생시킨다고 해요. 한 번 쓰고 강으로 흘려버린 물을 다시 깨끗하게 정화해 하루 10만 톤의 공업용수로 재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하니 물도 아끼고 환경도 지킬 수 있는 셈이네요.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만큼은 해결할 방법이 막막하지 않을까요?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연간 400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다고요. 이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도 한 해 20조 원에 달할 정도라니 이걸 정말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러한 골칫덩이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됐다고 해요. 단세포인 해양 생물을 이용하는 건데
이 생물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어치우며 빠르게 세포 분열을 한다고 해요. 이 해양 생물이 얼마나 빨리 먹어치우는지 처리 기간은 불과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죠. 일반적으로 미생물을 이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경우 한 달 이상 걸리는데 거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빠른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 생물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다량의 불포화 지방산을 생산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식물성 연료인 바이오 디젤을 만들 수도 있고 화장품이나 우리가 먹을 식품 등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 참 요긴하죠. 와, 골칫거리인 음식물 쓰레기의 대변신이네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오염시키고 훼손시킨 지구잖아요. 다시 원래의 녹색 지구로 되돌리는 것도 우리의 몫이란 걸 잊어서는 안 되겠죠? 엉뚱한 궁금증이 지식이 되는 시간. 과학의 발견. 엉뚱한 질문, 유쾌한 상상. 오늘의 질문은 가을 하늘은 왜 더 파랗게 보이는 걸까? 1960년대 어느 가을녘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미국의 노벨상 수상 소설가 펄벅 여사는 이런 말을 했다죠. 한국의 가을 하늘을 네모 5모로 접어 편지에 넣어 보내고 싶다 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물감을 뿌린 듯 파랗게 물든 하늘. 다른 계절의 하늘보다 유독 가을 하늘이 더 파란 이유. 그 궁금증을 풀기에 앞서 먼저 하늘이 우리 눈에 파랗게 보이는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죠.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이처럼 빨강부터 보라까지 색깔의 띠로 나뉘어져 보이는데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태양빛은 대기의 공기층에 부유하고 있는 산소, 수증기 등의 미세한 입자와 부딪혀 빛을 사방으로 재방출하는데 색깔 중에서도 파장이 짧은 파랑색, 남색, 보라색이 산란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가을 하늘은 왜 더 진하고 뚜렷한 파랑색으로 보이는 걸까요? 선생님 알려주세요. 보통 9월 이후에 늦장마나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대륙 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점차 우리나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게 되면 대기는 안정해지고 지상의 먼지는 높은 곳으로 잘 올라가지 못하게 되죠. 평상시에 파란색 파장은 작은 미세한 대기 입자와 충돌했을 때 가장 산란이 잘 일어납니다. 가을 하늘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서 수증기가 적고 또 미세 오염물질이 적기 때문에 오롯이 파란색만 산란을 일으켜서 하늘이 더 높고 파랗게 보이는 것입니다. 봄, 여름에 비해 건조해지는 날씨 덕분에 파란빛이 더 잘 산란되어 가을 하늘이 더욱 푸르게 보인다는 사실. 짧게 스쳐가는 이 가을. 여러분도 잠시 고개를 들어 아름다운 하늘을 감상해 보세요. 가을 남자라 행복해요. 여러분의 엉뚱한 궁금증 청명하게 해결.